이 제목에 나와 있는 세 개의 항목, 동양과 서양, 그리고 근대,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 항목의 상호관계는 우리 현실을 보려고 할 때, 특히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려고 할 때 관심의 대상이 돼서 마땅합니다. 세 항목은 분명하게 다른 지리 영역, 문화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지만은 이것이 서로 섞이면서 오늘의 세계, 특히 오늘의 중동아시아를 형성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서로 충돌하고 융합하여 형성된 것이 오늘의 사회입니다. 오늘날 동아시아는 서양의 세력이 동경해서 오면서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동양으로 온다 할 때는 처음에는 무역을 하는 상대로 또는 지리적인 호기심에서 서양 사람이 동양에 맞고 동양 사람도 도로는 서양에 갔지만은 그것은 주로 제국주의나 식민지적인 상황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건 아니고 그 물결을 타고 우리나라에 온 일본 사람들을 침략을 받았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화는 서양 침략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일본 근대화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우리 근대화 과정을 이 식민주의 근대화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특히 미국에서 한국어 동양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콜로니얼 모더니티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말입니다. 이제 한국이 어떻게 해서 민주화에 성공하고 근대화에 성공하고 근대적인 경제 산업을 발전시켰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무엇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느냐 할 때 다시 말씀드려서 유교다. 그런데 유교가 어떻게 해서 근대화에 관계됐느냐. 그것은 유교가 학문을 존중했기 때문에 학문이라는 걸 존중한 결과가 근대화에 기여했다. 이렇게들 얘기했습니다. 그 어떻게 학문이 뭘 개인적으로 출세를 보장했든지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학문의 신장을 가져오고 이성적인 사고를 퍼지게 했든지 간에 그것이 서양 근대성을 받아들여서 근대화하는 데 도움을 줬을 거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서양의 근대화를 다시 생각해 볼 때 서양에서 중요한 건 계몽사상이죠. 계몽사상에서 핵심적이었던 게 이성적으로 모든 걸 정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성적인 과학 발전에도 중요하고 사회제도의 민주적인 발전도 중요하고 또 산업 발전도 중요한 것이 이성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 이성적인 태도가 서양에서 강하게 등장하게 된 게 계몽사상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이전부터 서양에는 이 계몽사상으로 이어지는 학문적인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스파스는 계속적으로 서양에서 새로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났다. 사상의 전환이 일어났는데 그 사상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서기 전 800년부터 서기 후 200년 거꾸로 그러니까 200년까지고 서기 전 800년 1000년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그때 강하게 등장한 게 반성적 사고 이걸 야스퍼스는 레플렉션이라고 얘기해요. 레플렉션은 플렉스한 걸 다시 플렉스 비친 것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것. 이것이 리플렉션이죠. 그래서 대상의 사물이나 상황을 일관성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는 능력입니다. 되풀이해서 생각해보는 거죠.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이성적 사고입니다. 이게 이제 인간 전체, 삶 전체, 존재 일반 또 자연 전체를 되풀이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태도를 발전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물을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되는데 이것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 이것이 야스퍼스가 생각한 반성적 사고입니다. 이성적 사고는 일단 실존, 현존, 자기 삶을 에워싸고 있는 세계를 향해서 열리게 됩니다. 이 세계는 이성의 사고 속에 정연한 질서의 법칙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써 그 이성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세계를 정연히 좀 정리해봐야겠다는 게 이성적인 사고예요. 그것은 실존의 근거가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존과 이성을 넘어가는 초월자에 이어져 있습니다. 나를 넘어가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포용적인 게 있고 그게 실존,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이 있고 또 내 인생에서 나오는 이성에 연결된 이성적 질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성적 질서가 그 포용된 것을 헤매면서 모든 걸 정리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안 되는 부분 제일 큰 것이 트랜스cendence라는 거예요. 초월이죠. 사람 생각을 넘어가는 것이 있어서 결국 우리가 이성적으로 세계를 정리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에 부딪혀서 파산에 이르게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통일되지는 않죠. 그러나 동양에서는 이것이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이게 내가 이 얘기하는 주장의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암시하고자 했던 것은 동양의 반성적 사고는 전체에 이르려는 서양도 물론 그렇겠지만 전체에 이르려고 하는데 이것이 쉽게 전체에 이른다. 서양에 있어서 보다 큰 것으로 옮겨가려고 할 때 그것은 전체에 이르려는 것이면서 또 무한히 계속된다. 이것이 두 개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양에 있어서 반성적 사고가 무한히 계속되는 자기 비판적 사고라고 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한히 열려있는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삼경에 나와 있는 걸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틀 안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동양 사상을 얘기하는 분들은 좀 비판적으로 보시겠지만은 그렇게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인 틀이 갇혀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관심을 매우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존재란 뭐냐? 왜 세상에 물건이 있느냐? 왜 세상에는 없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건 사실 하이데거가 자기 행위사가 인문이라는 책에서 한 얘기지만 어째서 세계에 있는 것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본 데 대해서 동양 사상은 처음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야 될 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관심이 굉장히 컸고 인생론적인 관심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논리적인 사고를 동양에서 원형적으로 했대 그 논리는 결국은 수신제가 평천화를 하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하나고 또 하나는 거기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하는데 이르는 방법이 아주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게 의례입니다. 예의 바릅니다. 좋은 점 나쁜 점 다 했어요. 동양에서는 자기 감정으로 나오니까 훨씬 동양 사회가 따뜻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서양 사회는 그거보다도 보편적인 원리라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칸트에 있어서의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 그러니까 범주적 명령이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러는 거. 이건 나하고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칸트에게 아주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으마니테트라는 말입니다. 인간성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범주적인 거, 보편적인 거 이게 중요하죠. 동양에서는 그 구체적인 사실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서 서양 사상에서는 적어도 사상적으로는 정의를 위해서 옳지 못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여기에 대한 반성들이 있다. 그것이 제일 그런 반성이 많이 나오는 게 비극이라는 거죠. 소포클레스의 여러 얘기에는 이걸 해도 옳고 이걸 해도 틀리고, 이걸 해도 저걸 해도 옳고 저걸 해도 틀리고 하는 것이 부딪히는 것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주제들을 여기서 망라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동양 사상에서는 윤리라는 게 너무 분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 소포클레스의 비극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비극, 유리피데스니, 에스킬로스니 이런 사람들의 비극에서도 그 핵심에 놓여 있는 건 개인의 심정과 개인의 윤리감과 개인의 양심,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윤리 기범이 개인의 마음을 통하는 사이에 여러 가지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동양에서 적어도 우리나라 상서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사화로 죽기도 하고 하는데 개인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별로 없어요. 전부 윤리적인 것에 맞춰서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됩니다. 되게도 그렇고 유교 사상에서 중요한 건 뭘 할 것인가, 내가 인간으로서 뭘 할 거다,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윤리 도덕에 맞는 행동을 할 건가, 이게 무엇이 진리인가 이게 아니라 이 실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실천 윤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났는데, 실천 윤리, 내가 해야 되는 실천 윤리를 어떻게 도출해내느냐, 이것을 되게 그 상서문에 보면 굉장히 많은 역사적인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례에서 도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어떤 범죄적인 행위를 하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다스릴 건가, 요거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에서 윤리적인 생각은 안 한 거죠. 그건 전술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또는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러한 사고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사자성어, 고사성어에도 들어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핵심적인 게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것, 또 그것을 인간 개체의 실존에 관계돼서 보는 것, 또 그러다 보면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부딪혀서 결국은 초월자에게 연결해서 생각할 도밖에 없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없다는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 있어서, 서양 철학에 있어 핵심적인 건 세오리아의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에서 중요한 건 세오리아. 세오리아는 이론이죠. 이론적으로 어떤 주어진 사실을 어떻게 이론적으로 함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서양적인 사고죠. 동양적인 사고는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근데 세오리아는 근본적인 뜻이 건조한다, 본다는 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다마가 해석한 걸로 해서 진실로 존재하는 것과 순수하게 함께하는 것, 이것이 세오리아의 뜻이라고 하죠. 존재하는 사실을 함께해서 마음을 함께해서 보는 것, 이것이 그 진리를 파악하는 핵심적인 거다. 그러니까 도덕 윤리 이전에 잘 보는 것, 사실대로 보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랬어요. 어느 경우에나 동서양의 사상적 원형의 차이는 너무나 중요한 사고의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더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실천학, 뭘 할 것인가, 또 존재론, 이 두 개를 결합하는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결론으로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일에 유일무이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주의입니다.
하나하나를 주의해서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희생되는가, 사람 정당성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이런 걸 보죠. 그리하여 단순한 정의의 요구, 특히 집단적인 정의의 요구만이 아니라 개인의 실존적인 있음에 대한 고려가 생겨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개체적 실존의 신부에 존재하는 진정한 양심의 움직임입니다.